안녕하세요. 공감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프롬북스에서 출간된 조훈희 작가의 에세이 밥벌이의 이로움입니다. 작가의 생각을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해, 저 사람 쓰러졌어.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출근길 지하철역 계단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한 회사원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쓰러졌다. 이 광경을 목격한 회사원들 중 누군가는 119에 전화를 걸었고 또 누군가는 대수롭지 않은 듯 스쳐 지나갔다. 그렇게 어제와 같이 출근 시간에 맞춰 겨우 회사 입구에 도착해 사원증을 찍었다. 삑 하는 기계 소리에 안도하며 사무실로 들어와 컴퓨터를 켜고 로그인을 하는데 조금 전 출근길에 쓰러져 있던 회사원이 떠오른다. 수많은 회사원들이 묻는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 나 역시 많은 고민과 걱정 끝에 여러 차례 회사를 그만두었지만 결국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 좀 더 행복하게 회사를 다니겠다며 이직을 거듭한 끝에 이제야 조금 알게 된 사실이 있다. 회사에 한번 길들여진 회사원이 사직서를 쓰고 나와 혼자 돈을 버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며 결국 회사원은 돈을 벌기 위해 다시 회사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다닐 회사라면 지쳐서 쓰러지기 전에 사람과 업무가 주는 스트레스를 스스로 덜어내고 그렇게 덜어진 좁은 틈 사이로 회사가 채워주지 않는 행복을 찾아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업무 시간 중 잠깐 시간을 내어 커피 한 잔을 하듯 그 비좁은 틈에 소소한 행복을 채워보고자 한다.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서 잠깐 점심 먹고 양치하고 잠깐 이 글을 읽으면서 작은아마 위로를 받으면 좋겠다. 그래도 잘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우리가 회사에서 아직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있음을, 그만큼 회사도 아직은 다닐 만한 이유가 있는 곳임을 알게 된다면 바랄 나위 없겠다. 혹시 사장님께서도 월요일에 출근하기 싫으신지요? 임직원 간 활발한 상하소통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드디어 사장님과의 대화 시간이 끝났다. 대화라기보다 일방적인 훈시에 가깝지만 어쨌든 대화가 끝나자 사장님은 편하게 질문을 해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난 정말 편하게 사장님도 아침에 출근하기 싫으시냐고 질문을 드렸다. 내가 편하게 던진 질문에 안 그래도 불편했던 분위기가 더 불편해졌다. 키득키득 웃던 주변 사람들도 눈치를 보더니 재빨리 표정을 바꿨다. 그런 분위기에서 오랜 회사 생활의 노하우가 쌓인 너그러운 사장님은 편안하게 웃으면서 인자하게 대답해 주셨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출근하기 더 싫어지지요. 특히 눈비가 많이 오는 날은 더 싫지 않나요? 근데 질문하신 분은 어느 부서 누구신가요? 회사원이라면 사원부터 사장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아침에 출근하기 싫은 건 당연하다. 출근하기 싫은 이유는 다양하다. 불편한 인간관계, 복잡한 업무, 기나긴 통근거리. 이유를 찾다 보면 회사와 관련한 모든 것이 출근하기 싫은 이유가 된다. 회사원이 되기 위해 면접을 보던 시절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합격해서 사원증을 목에 걸고 아메리카노를 들고 걷고 싶습니다. 혹은 주위 사람들에게 난 대기업 직원임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였다. 즉 회사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눈치 보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현실적 의미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출근하기 싫어병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우리 같이 계산기를 두드려보자. 일단 당신이 받는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이제 그 300만 원을 근무일수로 나눈다. 추석 명절이 있는 9월은 근무일수가 17일밖에 안 되니 300만 원을 17로 나누면 회사에 나가서 하루에 받는 돈이 약 18만 원이 된다. 다음으로 일당 18만 원을 근무 시간 8시간으로 나눠보면 당신은 회사에서 1시간에 약 2만 2천 원을 벌어들이고 있다. 이것을 다시 1분 단위로 계산하면 1분에 360원씩을 받는 셈이다.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더라도 회사는 당신에게 3분에 1,000원씩 주고 있다. 회사 입장에서 볼 때 당신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3분의 1,000원보다 훨씬 크다. 실수령액 이외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와 현재 당신의 엉덩이 밑에 깔려있는 의자, 책상, 컴퓨터, 복합기 비용, 그리고 곧 당신의 집에 도착할 명절 선물 구입비까지 돈을 들여야 한다. 또한 직원인 당신의 입장에서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당신이 앉아있는 면적에는 적지 않은 액수의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당신이 회사 화장실에서 변을 보고 내리는 수도세와 비데 렌탈비, 당신의 변을 분해시키기 위해 빌딩 정화조에 투입하는 살균제 비용, 마지막으로 당신을 관리하고 있는 경영지원팀과 같은 관리 인력들의 인건비까지 당신으로 인해 상상도 못할 다양한 비용이 더해져서 회사는 당신의 실수령액보다 최소 2~3배가 넘는 비용을 당신에게 드리고 있다. 즉, 당신은 회사에서 받는 것이 적다고 힘들어할지 모르지만 반대로 회사는 당신에게 주는 것이 많다고 힘들어할 수 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회사 가기 싫다고 투덜거리다가 반대로 주는 사람 입장에서 계산해보면 사장님은 정말 관대하시고 인내심이 굉장한 분이시구나 싶다. 당신이라면 친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3분에 1,000원씩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죄송해서라도 월요일에 꾸물꾸물 출근하게 된다. 내가 만약 사장이라면 지금의 나 같은 일개 직원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직원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사장에게 대놓고 출근하기 싫어요. 혹은 우리 회사는 어떤 것이 안 좋아요. 라고 말한다면 잘 알았으니까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할 것 같다. 임대 수익 월 60만 원 보장. 출근길 지하철 노약자석 위에 광고판은 딱 내 눈높이에 맞춰 설치되어 있었다. 그 광고판에 전단지가 여기저기 마치 나에게 어서 뜯어달라고 애원을 하듯 연약한 테이프에 의지해 위태롭게 붙어 있었다. 그것들은 마치 하루하루 위태로운 내 회사 생활처럼 힘겹게 붙어 있었는데 내가 저 전단지를 확 뜯는 순간 회사를 안 가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월세가 따박따박 60만 원씩 내 통장에 매월 꽂힐 것 같았다. 전단지를 보고 꿈같은 상상을 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 손은 전단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일하지 않고 매월 따박따박 남의 돈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금과 대출, 그리고 투자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다. 임대 수익률을 계산해보니 1억 원을 투자하면 잘해야 월 3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 있었다. 물론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로 투입 비용을 줄여 수익률을 높일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증가하는 리스크는 오로지 나의 몫이었다. 공실, 대출, 신용, 연체, 가격 하락 등 전단지는 임대 수익의 발생에 따른 그 어떤 리스크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정적인 재테크 방법을 찾아보았다.
일반은행 예금금리는 0%대로 거의 없으니 논외로 하고 가장 금리가 높은 적금을 알아보니 연이자 2%가 채 되지 않는다. 1억을 투자했을 때 매월 15만 원 정도를 이자로 받을 수 있다. 1억 원 넣어봐야 별로 돈도 안 되잖아 하고 하찮게 생각하며 웃고 있는 사이 난 지금 주머니에 1억 원은커녕 100만 원도 없지 않나? 라는 현실이 파고든다. 좌절하고 있는 현실의 나를 잠시 뒤로 하고 작아 보이는 내 월급을 거꾸로 계산해 본다. 내가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하고 월 임대료 30만 원을 받는 데 필요한 투자 금액이 1억 원임을 토대로 나의 가치를 역산해 본다. 이렇게 계산하면 놀랍게도 월급 300만 원을 받는 회사원인 나는 10억 원짜리 건물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매월 300만 원을 받기 위한 적금 통장으로 보자면 나는 현찰로 20억 원이나 들어있는 통장이랑 맞먹는다. 나의 가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으며 내가 받는 월급은 내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지 않는 이상 적게 주거나 건너뛰는 달 없이 매월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이다. 리스크도 적다. 회사를 다니면서 받는 월급보다 좋은 투자는 찾기 힘들고 그런 수익을 내는 내 자신은 너무나도 소중하다. 회사원이 아르바이트나 재테크를 통해서 월급 외에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더 벌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업무 시간에 몰래 주식을 하거나 퇴근 후에 대리운전을 한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경로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회사의 월급보다 월등히 많지 않은 이상 회사 일에 집중을 하는 편이 우리 같은 일개 회사원들에겐 몸과 마음이 편한 재테크의 길이다. 다른 일을 하면 할수록 회사뿐만 아니라 가족과 보내는 시간, 본인의 여가 시간 등이 점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다녀야 하는 회사라고 판단된다면 여유 시간에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 현재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월급을 올리거나 그것이 싫다면 월급을 더 많이 주는 회사로 이직을 하는 편이 객관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고 리스크는 더 낮은 올바른 투자다. 이런 귀중한 회사원인 내 자신에게 아낌없는 투자를 위해 퇴근길에 나를 위해 책 한 권과 치킨을 한 마리 시켜주도록 하자. 우리는 내일 또 출근을 해야 하는 소중한 회사원이니까. 아침에 분명 월급 들어왔을 텐데 돈이 다 어디로 갔지? 오늘도 회사원의 통장에는 월급이 스치어 지나간다. 자동차 활부금, 핸드폰 요금, 아파트 월세와 관리비, 그리고 충동적으로 구입한 6개월 무이자 할부금까지. 그것들은 마치 몽골의 칭기스칸 기마부대처럼 통장에 조금이라도 뜯어먹을 것이 생기면 잠시도 기다리지 않고 재빠르게 침투해서 남김없이 약탈해 간다. 그것을 알면서도 다음날 아침에도 나를 위한 커피 한 잔을 사겠다며 습관적으로 신용카드를 꺼낸다. 다시는 돈을 쓰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 월급날의 결의는 이미 산산조각 난 상태다. 결국 스스로 돈을 적게 쓰기를 포기하고 월급이 언제 오를지 기약 없는 기대를 안고 또다시 월급이 들어올 그날을 기다리게 된다. 대학생 시절에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만 있어도 친구들 사이에서 신처럼 대접받을 수 있었다. 10,000원짜리 한 장이면 그날 하루는 정체모를 부침개와 몇 번을 튀겼는지 모를 법한 튀김, 마지막으로 컵라면 한 그릇에 소주 서너 병을 마시고 선배, 후배, 동기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신입사원 시절 첫 월급을 받던 날엔 하늘을 날아갈 것만 같았다. 내가 번 내 돈으로 내가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무릇 고기란 대기업에 취업한 잘 나가는 선배가 정장을 빼입고 학교에 찾아와 사주는 메뉴, 아니면 진짜 어른인 부모님이 사주시는 메뉴였다.
고기를 먹으면서 나도 선배나 부모님처럼 내가 번 돈으로 멋있게 쓸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감동했다. 이렇게 계속 성장한다면 나란 녀석은 30대가 되면 고급 수입차로 출퇴근하고 한강이 보이는 통유리의 높은 아파트에 살면서 밤에는 야경을 안주 삼아 와인을 한잔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비현실적인 상상도 했었다. 오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일도 어느 정도 손에 익었고 직급도 많이 올랐다. 지금은 대학생 때보다 신입사원 때보다 몇백을 더 벌고 있는데 이상하게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보다 빈궁하다. 빈궁한 데서 끝나지 않고 돈이 주는 행복감도 줄었다. 실제로 잘 모이지도 않는다. 월급이 매월 부족하다고 느껴 어디 괜찮은 아르바이트나 재테크가 없는지 여기저기 기웃거린다. 나도 퇴근길에 대리운전이나 할까 잠깐 고민했다가 괜히 인터넷을 켜서 친구 회사의 연봉이 나보다 더 높은 걸 확인하고는 풀죽은 표정으로 신세 한탄을 한다. 이렇게 내 월급이 적다고 생각해 마음이 힘들 때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서 서글픈 마음을 조금 달래보자. 돈이 적고 많음을 수학적으로 계산해보자. 돈의 적음은 0원이라는 숫자로 명확히 표현할 수 있지만 돈이 많음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숫자의 커짐은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많음의 기준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많음보다 적음을 쉽게 보고 느낀다. 나 역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의 숫자에 대해서 그 기준이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풍요로움을 느끼기 어렵다. 영원에 가까울수록 없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는 반면 아무리 돈이 많아져도 숫자의 끝은 없기 때문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내가 통장에서 쉽게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영원히 주는 고통과 빈궁함 뿐이다. 실제로 일을 하면서 만났던 대부분의 부자들은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 기준에 그들은 평생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항상 돈이 모자라서 아직은 더 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뿐 아니라 수십억 원을 가지고 있는 부자는 수백억 원을 가진 부자를 부러워했고 수백억 원을 가진 부자는 수천억 원을 가진 부자를 부러워했다. 그 부러움의 먹이사슬에 정점은 없었다. 심지어 그 부자들 역시 자신이 먹이사슬의 최하단에 있으며 겨우겨우 힘들게 돈을 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를 포함한 회사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밥 한 끼를 제대로 해결하기 힘들 정도로 지독한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항상 적다고 투덜거린다. 결국 회사원이든 사업가든 스스로 만족하지 않으면 끝이 없는 숫자와 함께 욕망도 끝이 없어져서 늘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내 자신이 편협한 생각에 빠져 스스로 몸도 마음도 빈궁하게 여기고 있음을 반성하면서 불쌍한 나를 위해서 평소에 사고 싶었던 고가의 한정판 가방을 사려고 은행에 가서 마이너스 통장을 뚫었다. 신나게 카드를 긁고 통장에 마이너스가 찍히기 시작하자 이제는 0원을 초월해서 저금의 끝을 알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시간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는 빨간 글씨에 마이너스 달린 숫자는 나에게 복리의 마법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제 난 그동안 내 통장에 찍혀있던 0원이 얼마나 풍요롭고 넉넉한 숫자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스크린 도어가 열립니다. 삐리리리리. 지하철 역사에 울려 퍼진 방송은 마치 100m 달리기의 출발을 알리는 총소리와 같았다. 수많은 회사원들이 계단이라는 허들을 넘어 결승점으로 보이는 지하철 출입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경마장에서 탕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순간 앞만 볼 수 있도록 눈의 좌우를 가린 채 전속력으로 달려나가는 경주마 같은 사람들이 유유히 걷고 있는 내 어깨와 가방에 원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팍팍 치고 달려나갔다. 그리고 두 팔과 양 어깨로 있는 힘껏 밀고 들어가서는 지하철에 뒤늦게 타려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온몸으로 버티고 서 있었다. 아침 출근길이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똑같은 현상이 눈앞에 펼쳐진다. 난 지하철이 곧 출발할 것 같아도 절대 뛰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뛰었는데도 못하게 되면 손해보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손해보는 느낌 정도야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데 문제는 전력을 다해도 안 된다는 패배감이 느껴져서 정말 싫다. 그리고 뛰어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내 다리는 분명 몸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부러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말 열심히 뛰어서 지하철을 타게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냥 어차피 탈 지하철을 2분 정도 먼저 탔구나 정도의 느낌일 뿐 내가 열심히 뛰고 노력해서 어차피 가게 될 회사에 2분이나 먼저 출근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행복하다라는 보람은 절대 느낄 수 없다. 말하자면 달려서 나에게 무언가 큰 이득이 되었다는 느낌이 없는 것이다. 반대로 뛰지도 않았는데 지하철 문이 늦게 닫혀서 탈 수 있게 되면 상당히 이득을 본 느낌이다. 오늘은 왠지 운수가 좋은 날인데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도 얻을 수 있다. 뛰지 않아서 지하철을 놓치게 되어도 난 그냥 걸었으니까 당연히 놓친 거지 라고 생각하면 손해보는 느낌 또한 없다. 종소리에 맞춰서 모두가 뛸 때 반드시 나도 뛰어야 행복하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결승점에 먼저 도착한다고 해서 더 큰 행복을 포상으로 받을 수 있는 달리기 경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출발 총소리에 놀라서 모두 잊었겠지만 회사원의 인생은 결승점에 먼저 도착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또한 그 누구도 그 결승점이 어딘지 알지 못한다. 나는 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하철을 탈 때도 억지로 밀어서 타지 않고 지하철에 타서도 굳이 다른 사람을 밀어내지 않는다. 지하철이 자가용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돈을 더 낸 것도 아니다. 누구나 똑같은 돈을 내고 이용하는 지하철인데 굳이 내 힘 빼서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이번 지하철이 가면 다음 지하철이 또 오고 어느 지하철을 타더라도 내가 가는 방향은 똑같다. 지하철을 놓쳐서 출근이 5분 늦을 상황이라면 다음부터는 5분 일찍 나와서 늦지 않게 타면 그만이다. 특히 비 오는 날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두 팔로 밀어내려고 안간힘을 쓰지 말고 차라리 대중에게 몸을 맡기면 콘서트장에서 관객들에게 몸을 던진 유명 락스타가 된 느낌도 든다. 고집스러운 내 자신의 몸뚱이를 내려놓을수록 타고 내리는 인파 속에 휩쓸려서 힘들이지 않아도 어느새 다른 지하철로 환승까지 할 수 있다. 회사 생활도 출근길 만원 지하철과 비슷하다. 우리는 다음 열차도 있고 또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데도 매일 같은 지하철을 타기 위해 앞만 보고 내달린다. 회사가 내 것이 아님에도 내 공간을 더 넓히기 위해서 남들을 밀어내고 혹시나 내가 밀려날까 온 힘을 다해서 버틴다. 회사 일이든 지하철이든 차분하게 걸어가면 방향을 잃을 확률도 줄고 매일 가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알아내서 더 빨리 도착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다. 어차피 동일한 목적지로 가는 것이라면 옆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꼭 지하철만 타야 된다는 법도 없지 않은가.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면 지하철보다 편안하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다. 내가 뛰면 너도 뛰어야지. 시키는 대로만 해.
시킨 거나 잘해. 당신은 왜 저 사람보다 일 처리가 느리지? 왜 자꾸 내가 시키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일을 하는 거야? 이런 문화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급하게 지하철을 탈 수는 있겠지만 행복하게 탈 수는 없을 것이다. 심지어 리더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자칫 구성원 전체가 반대 방향 지하철을 탈 수도 있다. 그동안 지하철만 탔기 때문에 꼭 지하철을 타야 한다고 고집한다면 당신은 계속 지하철 창문 밖에 검은 벽만 보면서 세상은 검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난 오늘도 나를 치고 뛰어가는 수많은 회사원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걸어서 지하철을 탄다. 혹시 꿈이 뭐예요? 가끔 주위 사람들에게 질문을 한다. 주위 사람이라고 해봐야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맨 나 같은 회사원뿐이다. 그들은 뭐 그런 걸 물어보냐는 듯 귀찮은 말투로 대답한다. 당연히 돈 많이 버는 거지. 몇 억만 있어도 내가 당장 그만둔다. 그게 아니라면 퉁명스런 표정으로 한숨을 쉬면서 대답한다. 당장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꿈타령 하는 것 보니 넌 먹고 살만한가 보다? 요즘 편하냐? 그렇게 대충 대답을 하고는 반대로 나에게 물어본다. 너도 어차피 돈 때문에 회사 다니는 거다냐? 회사원이 무슨 꿈이 있어? 그럴 때마다 난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고 상대방은 그동안 몰라봬서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소스라치게 놀란다. 난 돈은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수억 원의 돈이 갑자기 하늘에서 나를 위해 떨어질 리 없다. 내 능력에서 이 정도 살고 있는 것은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돈을 더 벌기 위해 퇴근 후 대리운전이라도 한다면 하루에 몇만 원 정도는 더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돈 대신 가정과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 둘째, 돈이 더 생긴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떠나 고급 호텔에 묵으면서 호강하기, 넓은 새 아파트로 이사가기, 한 번쯤은 타보고 싶었던 멋진 자동차 사기 등이 있다. 그런데 나의 작은 소시민적 감량으로 볼 때 이렇게 비싼 것들은 하루 이틀이야 좋겠지만 언젠가는 관리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그것은 마치 신혼여행 중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어본 살면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고급 음식의 맛보다 숙소에 돌아와 전기포트에 끓여 먹은 한국에서 매일 먹던 컵라면 맛이 더 맛있는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과 비슷하다. 좋은 것일수록 공짜로 주면 얼씨구나 하고 버선발로 달려가 봤겠지만 그동안 만난 현실이라는 놈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셋째, 나와 나의 가족들이 큰 질병이 없으며 각종 법적 분쟁에 말려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 주위에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 정치 및 예술활동, 신규 사업 투자 등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삶의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배포 큰 사람이 내 주위에는 없다. 그저 나와 내 주위 사람들은 나와 비슷하게 소소할 따름이다. 세 가지의 이유를 나열해 보니 다시 한번 나의 평범하고 조용한 현실이 고마워진다. 요즘 나의 꿈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선에 놓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순서대로 나열해 보자면 내 이야기를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글쓰기, 지하철 타면서 항상 궁금했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하철역에 모두 가보기, 전화번호부에 저장은 되어 있지만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루에 한 명씩 만나보기, 연극배우 혹은
개그맨이 되어 대학로에서 공연하기, 바이올린을 연주하거나 기타를 치면서 하모니카 불기, 산이 보이는 강에 배를 띄우고 술 마시기 등 내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꿈들이 대부분이다. 당첨되지도 않을 복권을 사놓고 이 돈 생기면 뭐 할까 생각하기보다 당신이 지금 하고 싶은 것, 내일 해보고 싶은 것, 현실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을 꿈꾸듯 생각해보면 행복해질 수 있다. 물론 실현 가능성도 없는데 왜 꿈을 꿔야 하냐고 물어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이 꾸는 꿈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도조차 안 하고 있는 것과 같다. 나중에 그 꿈을 시도조차 안 해보고 죽으면 분명 후회할 수 있으니 조금씩 시도라도 해보라는 것이다. 돈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인데 내 꿈이 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꿈일 수도 있다. 매일 자신만의 꿈을 꾸자. 조금 허황되더라도 언젠가 만에 하나라도 그 꿈이 실현된다면 그 과정조차도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이번에 내리실 역은 선릉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이제 한 정거장만 더 가면 회사다. 난 지금도 비교적 빠른 출근이지만 누구보다 더 빨리 출근을 하고 싶다. 마음은 조급해지고 발끝이 저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다. 머리는 이미 식은땀으로 흥건해서 뚝뚝 흘러내리고 있지만 닦을 수도 없다. 가빠지는 호흡을 라마주 호흡법으로 다스리면서 문 옆 은색 손잡이를 꽉 붙잡고 힘겹게 서 있다. 스크린 도어가 열립니다. 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들 사정 볼 것 없이 미친 듯이 뛰어서 계단을 올라가고 싶지만 다리에 힘이 풀릴까봐 뛰지도 못한다. 엉거주춤 한 걸음씩 겨우겨우 떼어서 회사 빌딩에 도착한다. 평소 같았으면 1층 로비에 계신 직원분들께 인사를 했겠지만 지금은 웃으면서 인사할 상황이 아니다. 결국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타지도 못한다. 다행히 1층 화장실이 열려 있다. 변기에 겨우 앉아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나는 매일 이런 급박한 전쟁 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는 지병을 앓고 있다. 정확히 언제부터 이 지병이 시작되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역사를 따져보자면 아마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즈음이었던 것 같다. 그 시절 학교에서 대변을 본다는 것은 상당한 놀림의 대상이어서 거의 내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그래서 난 학교 옆에 있던 교회에 자주 갔다. 교회 화장실은 항상 열려 있었다. 그곳에 갈 때마다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언제나 너그러이 나의 실수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넓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문제는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다. 중학교는 버스를 타고 약 40분을 가야 하는 곳에 있었다. 통학버스가 있었지만 입학하고 한 달밖에 타지 못했다. 통학버스 안에서 배가 아프면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다. 아침에 통학버스는 모르는 친구들만 있었기 때문에 만약 배가 아파서 내린다면 그것은 100% 놀림감이 될 터였다. 결국 중학교 시절 내내 편하게 등교할 수 있는 통학버스를 타지 못하고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가 시내버스를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나가는 주요 정류장 주변 건물의 화장실 위치를 모두 파악해야 했다. 특히 이른 아침에는 상가 건물 화장실이 잠겨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장인들이 출근해서 있을 법한 사무실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까지 등굣길 빌딩 화장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졸업한 뒤 다행히 지하철이 닿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대학교 시절부터는
이러한 위기에서 조금 자유로워졌다. 지하철역에는 대부분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배가 아프면 도중에 내려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화장실을 들렀다가 지각을 해도 혼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등교 시간이 학생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누가 왜 지각을 했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군 시절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무난하게 지나갔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배치가 되었고 이 지역에서는 내 발이 닿을 수 있는 대자연의 모든 곳이 화장실이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말 못하는 멧돼지들의 공격과 철조망 안쪽의 쥐레뿐이었다. 난 오랜 시간 동안 나의 지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리스크 해징 방안을 생각해왔다. 특히 지하철로 출근을 하면서 리스크가 곧 발생할 것 같은 신호가 올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내 대장의 능력치와 한계치를 체크하기 위해 과거를 돌아본다. 어제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음식을 먹었다면 배가 아파도 조금 더 참고 출근을 강행할 수 있다. 그렇지만 평소와 다르게 어패류나 날것, 기름진 음식, 그리고 여러 종류의 주류를 섭취했다면 당황한 내 대장은 리스크 대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둘째, 중간에 내리면 지각을 하게 될지 계산해본다. 중간에 내려 플랫폼에서 화장실까지 왕복 5분, 화장실 사용시간 10분, 혹시 모를 화장실 변기 앞 대기시간 5분, 도합 20분의 시간을 여분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실제로 출근 시간에 지하철 화장실에 가보면 나와 비슷한 많은 회사원들께서 리스크를 해징하고 계시는 경우를 목격할 수 있다. 셋째, 시간 계산을 해본 결과 지각을 할 것 같다면 현재 배변 리스크에 따른 기회비용을 분석해 본다. 내가 하루 동안 버는 1급여가 10만 원 정도라면 거꾸로 10만 원을 받고 지금 당장 리스크가 바지 속에서 폭발해도 되는지 따져본다. 조금 더러운 상상이지만 이렇게 분석해보면 돈을 버는 것보다 당장의 리스크 해징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 초대형 리스크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면 그 리스크가 지금 당장 내부에서 폭발하기 전에 지하철에서 내려 화장실에 빨리 가서 현재의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이 몸과 정신건강에 이롭다. 슬프게도 이러한 리스크가 자주 발생하는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면 매일 아침 30분 정도만 일찍 출근해도 언제든 리스크 해징이 충분히 가능하다.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의 의사결정 역시 앞서 말한 배변에 따르는 리스크 해징 활동과 더럽게도 비슷하다. 우리는 회사에서 어떠한 일을 진행하고자 판단할 때 미래의 수익만 보고 판단하거나 과거의 업적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현재 당신만 알고 있는 내부에 감추어진 리스크는 남들의 눈에 보이거나 계산될 수 없기 때문에 당신 이외의 사람들은 알아차리기 힘들다. 만약 당신의 뱃속에서 당신만 느낄 수 있는 리스크가 폭발할 위험이 잠재해 있다면 과거고 미래고 따져볼 것 없이 어서 프로젝트라는 지하철에서 내려야 한다. 그래야 초대형 불상사를 막을 수 있고 다음 차를 마음 편하게 탈 수 있다. 이번 판은 중간에 내렸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지어다. 조금 늦었다고 상사에게 혼나도 좌절하지 말지어다. 분명한 사실은 지하철과 기회는 금방 또 온다는 것이다. 넌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그냥 3등만 하니까 앞으로 네 별명은 3등만이다. 학창시절 선생님은 공부도 그냥 무난한 수준이고 교우관계도 그냥 원만한 수준이었던 나에게 3등만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다. 시험이든 달리기든 인기투표든 1등을 해보고 싶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하랴. 물론 반장도 해보고 싶었고 회장도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뭐든지 무난하게 두루두루
그냥 원만한 그런 수준이었다. 학창시절 단 한 번도 반장이나 회장 같은 감투를 써본 적이 없다. 반장이 되지 못한 스토리도 다양하다. 한 번은 친구의 추천으로 선거에 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결과는 놀랍게도 단 한 표 차이로 낙선한 것이 아니라 단 한 표를 받아서 떨어졌다. 그것도 그 한 표는 내가 찍은 소중한 한 표였다.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날 추천한 친구에게 물어보았다. 넌 날 추천했으면서 왜 날 안 찍었냐? 생각해보니 넌 안 될 것 같아서 안 찍었어. 근데 네가 찍은 한 표는 정말 웃기지 않냐?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난 유의성을 인정받아서 반장 대신 오락반장이 되었다. 반장이 되지 못한 두 번째 스토리는 더 국적이다. 이번에는 진짜 한 표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한 표가 무효표여서 떨어지게 되었는데 누군가 투표용지에 내 이름 대신 중국인이라고 써낸 것이 화근이었다. 내가 아무리 한국인보다 중국인과 유사하게 생겼어도 이름이 중국인은 아니었으니 무효표가 되었다. 난 이날 내 얼굴을 인정받아서 제2외국어인 중국어 수업 시간마다 어학기와 궤도를 미리 준비하는 중국어 수업반장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살아오면서 1등이 안 되는 그 순간은 힘들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그것에 익숙해져서 다들 1등만 외칠 때 난 그냥 3등만이 어울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았던 것 같다. 목표를 높게 잡아야 높은 사람이 된다는 높으신 분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3등도 1등처럼 튀지 않을 뿐이지 못하는 건 아니니까 대체로 만족이다. 시간에 맞춰 회사에 출근하면 1등으로 출근해서 남들보다 더 일찍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 연말이면 항상 괄목할 만한 성과로 회사의 1등 직원 포상을 받는 분들도 있다. 나도 사실 1등이라는 것을 해보고 싶지만 이미 3등으로 길들여진 머릿속 엔진은 1등 하려다 괜히 무리해서 부러지지 말고 무난하게 3등 정도 하면 되지라며 피식 웃고 그냥 넘어간다. 3등이 있어야 1등도 있고 2등도 있을 테니 눈에 잘 띄지 않는 3등만의 회사 생활은 오늘도 그럭저럭 그냥저냥 원만한 수준으로 괜찮다. 숫자가 없어요. 안 보여요. 이건 16, 이건 3, 안 보여요. 초등학교 1학년 신체검사 시간에 나는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생명검사책 안에 그려진 숫자를 읽지 못했다. 난 그렇게 생활기록부상 비정상인 아이가 되었다. 그해 겨울방학 아버지는 생명검사책을 사오셨다. 그리고 나에게 한 장 한 장 읽어주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잘 보렴. 이제부터 살면서 네 눈에 3으로 보이면 그건 사실 8이야. 이렇게 외워야 어디 가서 비정상이라는 말을 듣지 않는단다. 그렇게 나는 내 눈에는 3으로 보여도 비정상적으로 8로 대답해야 정상인으로 기록되는 비정상적인 인생을 살아왔다. 동백꽃이 어디에 피었는지, 산의 단풍이 어디에 들었는지 보이지 않았지만 꽃은 아름답다고 말했고 단풍은 알록달록 예뻐야만 했다. 어렵사리 운전면허도 땄으며 군대도 정상으로 다녀왔다. 물론 사격 시간마다 산속에서 튀어나오는 초록색 관역은 도저히 보이지가 않았고 훈련 중 하늘에서 터지는 신호탄의 색깔을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 전역 후 사회에 나와서는 다행히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3을 8로 읽는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통과해서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거북목을 하고 앉아서 일을 하고 있다. 하루는 한 직원이
엑셀 프로그램으로 표를 만들어 보고를 하는데 모두 똑같은 색깔이었다. 그래서 불러놓고 다그쳤다. 아니, 김대리, 이거 셀 구분 안 되게 다 똑같은 색으로 만들어 오면 어떡해? 이거 모두 다른 색인데요. 후배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내가 잘 볼 수 있게 직접 다시 작업해서 팀장님께 보고하자 팀장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씀하셨다. 셀 색깔이 촌스럽게 이게 뭐야? 빨강, 노랑, 파랑. 언젠가부터 삶의 요령이 생겨서 엑셀의 색 구분은 무채색의 음영으로 하고 운전은 신호등에 불이 켜진 순서를 보고 한다. 이렇게 살면 남들과 다르게 보이더라도 남들과 비슷하게 맞춰서 살 수는 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다 주신 생명 검사책에는 답이 있었는데 답이 없는 사회에서는 요령이 답이다. 내가 보지 못하는 세상이 있듯이 남들도 나처럼 사실 똑같은 세상을 서로 다른 세상으로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이 남에게는 보기 싫은 것일 수도 있다. 내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생각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의견이나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물을 때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라며 색깔 없이 대답을 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난 사람들과 토론이나 언쟁을 잘 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 말을 길고 유창하게 하지도 않는다. 언제 어디서든 그리고 누구든지 내가 보고 생각하는 세상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들으면 그럴 수도 있네요 라는 말로 싱겁게 인정해버린다. 3월 8이라고 하면서 살아온 나 역시 가끔 답답할 때가 있다. 그러나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8을 3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 눈에 8은 8이지 3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겐 3도 맞고 8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다 같이 색약으로 살면 세상은 정상과 비정상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지.